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니센컴퍼니 클라우드 젠팀에서 준비한 두 번째 웨비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재구성하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란 무엇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벤트 내용 잠시 소개해드리면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에는 저희 클라우드 젠팀 임승현 차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차장님,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센컴퍼니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애저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임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짧게 개요 설명해 주시고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이 쿠버네티스를 알기 위해서 먼저 컨테이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컨테이너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란 헬름스만이라고 하는 키잡이, 배의 조타수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구글이 2014년도 6월에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를 오픈소스화했고요. 고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7월 21일에 버전 1.0이 출시가 되었고요. 리눅스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출범을 했고요. 시드 테크놀로지로 이 쿠버네티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별명이 있는데요. KLS, 한국어로는 K8S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간단히 쿠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쿠버네티스가 하는 역할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구글이 15년 동안에 걸친 대규모 상용 워크로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대규모 상용 워크로드가 구글의 보르그라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 대규모 클러스터 관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 보르그는 쿠버네티스하고 다르게 C++로 작성한 클러스터 매니저고요. 실제로 이 보르그를 가지고 구글 검색, 그리고 지메일, 구글 닥스 및 내부 인프라 서비스 등에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 보르그를 가지고 서버 컨테이너를 돌리면서 매주 20억 개의 컨테이너가 재시작된다고 합니다. 보르그를 기반으로 해서 쿠버네티스가 만들어졌고, 보르그 개발자들 대부분이 지금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르그를 기반으로 해서 쿠버네티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컨테이너가 뭐가 좋은지, 컨테이너를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 방식, 즉 가상 환경을 하지 않는 환경인 물리머신에 배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물리머신에는 하드웨어 위에 OS, 그 위에 앱이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드웨어 사용은 좋아지고 앱들도 다양해지면서 한 대 머신에서 여러 대의 서버를 가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상 환경,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VM을 구동할 수 있는 가상 소프트웨어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면 VM웨어, ESS 서버, 윈도우즈 하이퍼V, 시트릭스 젠 서버 등이 대표적인데요. 아마 많은 회사에서 이미 이러한 VM 환경을 구축해서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이퍼V의 특징은 물리머신 위에 OS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탑재가 되고,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VM을 생성하고 OS를 설치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컨테이너 방식은 컨테이너 런타임만 있으면 그 위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바로 구동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물론 LXSC라고 하는 리눅스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었긴 했지만, LXC는 커널 안에 존재해서 OS 버전, OS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동 환경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사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도커가 컨테이너의 사실상 표준이라고 될 만큼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퍼바이저 방식과 컨테이너 방식의 차이점, 게스트 OS 설치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빠른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S에 필요한 메모리도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가볍겠죠. 그래서 CPU는 런타임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거의 직접 핸들링하니까 리소스 소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게스트 OS 공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VM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2기가에서 보통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30기가, 50기가 이 정도 되죠. 근데 컨테이너는 1기가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는 도커를 운영하고 있는 이 OS, 호스트 OS를 우분투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컨테이너는 CentOS나 뭐 레드햇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윈도우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윈도우즈 호스트 OS가 윈도우여야만 컨테이너가 윈도우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의사항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 사용 시의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빠른 개발 주기, 그리고 신속한 배포, 그리고 불변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요. 효율적인 배포가 가능하고 탄력적인 버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통 방식에서는 개발자가 빌드를 하면 빌드된 소스가 나올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해야 되지에 대한 가이드를 운영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이 가이드를 보고 실제로 배포를 하게 되는 방식이죠. 근데 컨테이너 방식으로 넘어오게 되면 개발자가 빌드를 하고 빌드 결과가 컨테이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그대로 운영자에게 넘기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바로 배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레이션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도커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를 이런 식의 명령어를 통해서 물론 이미지를 다운받고 그거를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업로드 실제로 이제 그 컨테이너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도커런 노드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하나 실행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4개 만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운영에 들어간 지 2일째가 됐고요. 갑자기 사용자가 급증했어요. 서비스가 너무 잘 됐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용자 유입량을 좀 계산해 보니까 인스턴스를 한 8개 정도 더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12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8줄 더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답은 정해져 있죠. 네, 한 땀 한 땀 명령어를 복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2개의 인스턴스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비스가 좀 안정화되었네요. 12개 정도는 뭐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0개를 한꺼번에 배포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한꺼번에 만들려면 100번을 쳐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커 수함에서는 이렇게 도커 서비스 스케일 노드는 100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개를 한꺼번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커 수함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중에 하나고요. 기능이 굉장히 좀 단순해서 세부 설정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커 수함을 가지고 한 5,000개 정도의 컨테이너 운영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도커 수함이 현재 지금 2년 뒤에는 2021년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미란테스라고 하는 쿠버네티스를 주요 서비스를 하고 있는 B2B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 업체에서 도커 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커 엔터프라이즈 인수를 하면서 보니까 도커 수함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도커 수함에 대해서 2년 동안은 지원을 하되 쿠버네티스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도커 CRI 아니면 도커 수함의 CRI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명령어 대신에 실제로 파일로 좀 정의해서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미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화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이제 필요한 파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정을 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 도커 파일을 잠시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 우분투 16.04에서 04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엔진엑스를 인스톨하고 그걸 가지고 etc 엔진엑스라는 폴더 들어가서 엔진엑스를 실행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80포트를 익스포즈 하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도커 파일입니다. 실제로 이 도커 파일을 가지고 이제 도커런을 하게 되면 엔진엑스가 서비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가 이 도커 파일 내지는 도커 CLI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커는 도커 호스트와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제 CLI로 명령을 내리거나 도커 파일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커 호스트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이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경로는 도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에서 제공하는 레지스트리는 도커 허브라는 게 있고요. 애저상에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거는 도커 파일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서비스 단위로 배포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라는 게 생겼고요. 도커 컴포즈는 오른쪽에서 예제에서 보시듯이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하위에 DB, 그리고 웹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예제는 워드프레스 예제인데요. 워드프레스 웹과 MySQL로 구성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DB 안에 어떤 것들을 MySQL에 대한 환경 설정이라든지 이 컨테이너 이름이라든지 리스타트는 항상 할 것인지 볼륨은 어떤 걸 붙이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웹에서는 이제 워드프레스 레이티스트라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것들을 설정해서 올릴 것인지에 대한 정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로 이제 도커 컴포즈 업 D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게 되면 배포가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80포트로 들어가서 보면 워드프레스 설치 화면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예, 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야물 파일이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이 야물 파일에서는 인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커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IAC라고 얘기하죠. IAC. 그래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IAC를 지원하는 앤서블이나 테라폼이나 이런 거에서도 다 야물을 사용하고 있고 쿠버네티스에서도 야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비스하고 DB를 같은 레벨에 두는 게 아니라 서비스하고 DB 요거는 하위 레벨이라서 DB는 인덴트를 해주고 DB 밑에 볼륨이다 그러면 DB 하위에 볼륨을 인덴트를 하나 더 걸어주는 이런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덴트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도커 파일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컨테이너 배포 방식 세 가지 방식을 배워본 게 맞죠? 하나는 코드로 배포하는 방식, 하나는 도커 파일로 배포하는 방식, 마지막은 서비스 단위로. 그래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지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생성하기 위한 혹은 찍어내기 위한 패키지 또는 템플릿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이 이미지로 만든 독립적이며 고유의 환경을 가지며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인스턴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컴퓨터 안에 이제 실행하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이퍼바이저는 호스트 컴퓨터에서 다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논리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반가상화, 정가상화, 그리고 타입 1, 타입 2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구분하지 않고요. 네,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V, Citrix Gen, VMware EXS, 오라클 버추얼박스, 맥 OS에서 돌아가는 패러렐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하고 게스트 개념이 있는데요. 물리 머신과 가상 머신 이런 게 이제 호스트하고 게스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컨테이너 쪽에서는 컨테이너 런타임이 포함된 머신과 컨테이너, 요거를 호스트 게스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커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이고요. 도커 CLI는 도커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도커 스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커에 내장된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도커 허브는 도커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고요. 도커 파일은 단일 컨테이너 생성을 위한 정의 파일입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는 멀티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정의 파일이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가장 대중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케스트레이션에 필요한 기능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수의 컨테이너를 배포 및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스케줄링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태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컨테이너 관리 목적의 내부 통신을 위한 API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수의 호스트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클러스터링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수의 마스터 노드와 다수의 워커 노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소수의 마스터 노드, 그 마스터 노드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 구성은 마스터 노드 하나와 워커 노드 하나로 구성이 되는데요. 실제로 대규모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마스터 노드의 중복을 꼭 해야 됩니다. 마스터 노드는 명령을 실행하고 관제하고 제어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가 죽게 되면 모든 서비스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마스터 노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커스텀 이미지를 당겨오고 올릴 수 있는 저장소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럼 쿠버네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는 이 상단에서 보시면 쿠버네티스 컨트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API 서버와 통신하고 필요한 상태를 저장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API 서버가 사용자로부터 사용자가 필요한 상태를 제공받아서 마스터 노드들이 작업자 노드에게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태를 강제한다. 이 얘기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웹 서버를 2대를 만들고 DB 서버를 3대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마스터 노드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워커 노드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만들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지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워커 노드들은 컨테이너들 간의 통신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쿠브 프록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작업자 노드들 안에 컨테이너들 간의 통신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 쿠브 프록시가 마찬가지로 인터넷과의 통신을 지원을 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이 쿠브 프록시를 통해서 해당하는 파드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들과 통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쿠버네티스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사실 쿠버네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드는 워커 노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의 워커 머신, 클러스터에 따라서 VM 또는 물리 머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를 동작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고요. 마스터 컴포넌트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이 워커 노드에는 컨테이너 런타임과 쿠블렛 그리고 쿠브 프록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드는 배포 가능한 최소 단위이고요. 한 파드에 1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파드에 한 개의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한 파드 내에 여러 컨테이너를 올릴 경우에는 타이틀리 커플드, 그러니까 하나의 서비스로 묶을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그런 컨테이너들끼리 묶어서 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런타임은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여러 컨테이너 런타임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지원하는 컨테이너 런타임에는 도커도 있고요. 컨테이너 D도 있고요. 크리오도 있고 로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브, CLI라는 것도 있습니다. 쿠블렛인데요. 쿠블렛은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실행되는 에이전트고요. 쿠블렛은 파드에서 컨테이너가 확실하게 동작되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헬스 체크를 해주고 유지 보고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 프록시인데요. 쿠버 프록시는 각 노드에서 시작되는 네트워크 프록시로 쿠버네티스 서비스 개념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 서비스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버 프록시는 노드의 네트워크 규칙을 유지 관리하고요. 이 네트워크 규칙이 내부 네트워크 세션이나 클러스터 바깥에서 파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터넷과 통신할 때 이 쿠버 프록시가 이용이 되는 거고요. 이 쿠버 프록시는 운영체제에 가용한 패킷 필터라는 계층이 있는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쿠버 프록시는 트래픽 자체를 포워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노드들의 집합입니다. 많이 어렵지만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터 노드는 워커 노드와 클러스터 내 파드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버 API 서버라는 게 있고요. 쿠버네티스 API를 노출하는 컨트롤 플레인의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은 맨 밑에 라인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 그리고 배포, 관리하기 위한 API와 인터페이스를 노출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저에서는 이 컨트롤 플레인을 애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쿠버네티스하고 다른 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컨트롤러 구동하는 마스터상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는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을 내장하고 있고요. 노드 컨트롤러는 노드 다운 통지와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알맞은 수의 파드를 유지시켜주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컨트롤러는 서비스와 파드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어카운트 앤 토큰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이건 새로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기본 계정과 API 접근 토큰에 대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브 스케줄러라는 게 있는데 쿠브 스케줄러는 노드가 배정되지 않은 새로 생성된 파드를 감지를 하고 이를 구동할 노드를 선택하는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HD는 일관성 있고 고가형성의 키 밸류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를 담는 쿠버네티스 백엔드 저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업이 필수이고요. 이게 이제 하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죽었어요. 그러면 쿠버네티스에 대한 데이터가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백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HD 대신에 이제 다른 저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쿠버네티스와 AKS의 차이점. 그래서 이제 AKS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AKS는 Managed Kubernetes on Azur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되는 쿠버네티스고요. 그 관리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그래서 컨테이너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일반 쿠버네티스는 그게 불가능한데 Azure는 반 정도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주기 그리고 디버깅.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디버깅 할 수 있는 기능이 애저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CI/CD, 애저 파이프라인, 애저 데브옵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애저 데브옵스를 통해서 CI/CD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클러스터 호스팅, 클러스터를 이제 호스팅 자체를 쿠버네티스 자체를 애저에서 호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애저상에 쿠버네티스 그 파스 형태로 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면 사실상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백단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실상 VM들이 이제 볼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 쿠버네티스 상에 이제 실제로 어떤 노드들이 몇 개의 노드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사실 이 클러스터 업그레이드가 이제 마스터 노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있을 수 있고 워커 노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모두 다 지원을 하고요. 버전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 창에서 그 애저 포탈 상에서 이제 쿠버네티스의 버전업을 하기 위해서 버전을 선택하고 바로 적용을 하면 그런 것들 적용이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이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치도 지원하고 있고요. 스케일링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쿠버네티스는 스케일링 하려면 이제 사용자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앤 로깅인데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안에 컨테이너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것들을 로깅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 모니터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애저 모니터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컨테이너들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네, 쿠버네티스 배포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생성 작업을 보면 일반적인 방법은 네트워크와 VM을 구성을 하고 엣지들을 비롯한 여러 시스템 컴포넌트를 모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 생성과 설치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컨트롤 플레인으로 에이전트 노드를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애저에서는 as AKS create 또는 포털에서 바로 생성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마스터 노드 업그레이드하고 워커 노드를 개별적으로 이제 서비스 내에서 빼내고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as AKS 업그레이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확장, 여러 VM을 배포를 하고 그 여러 시스템에 대한 컴포넌트들을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API 서버로 노드를 등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as AKS scale 이런 식의 명령어만 내리면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가 배웠던 도커 뭐였죠? 그거 도커 스완이요. 네, 걔를 네네. 대체할 수 있는 게 이 명령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걔는 네. 좀 다른 건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도커 스왑과 쿠버네티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도커 스왑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쿠버네티스에서는 또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쿠브 컨트롤이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명령으로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애저에서는 as AKS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간단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뭘까요? 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굉장히 강력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관된 포맷과 경리성에 굉장히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컨테이너가 없이도 MSA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M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위에서도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아키텍처 스타일인 거고요. 대신에 이제 컨테이너가 그걸 굉장히 잘 지원해 주기 때문에 컨테이너와 같이 결합해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잘 정의된 API를 사용해서 통신하는 작고 독립적인 모듈로 구성된다 라는 것과 플랫폼 종속적이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OS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결합 또는 느슨한 결합을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모듈들이 하나의 기능을 하는 작은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할 때 그 서비스를 하나의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고 하면 쇼핑몰 중에 결제 부분을 서비스 모듈로 하나만 딱 두는 거고요. 그 서비스 모듈을 하나의 기능으로 작은 빌딩 블록으로 구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결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 그 모듈 간의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래서 대신 함께 엮어서 더 큰 시스템을 형성한다. 쇼핑몰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가지고 느슨한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버전, 배포, 스케일 독립적이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독립적으로 만들고 관리할 수 있고요. 각기 다른 언어로도 만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제 모듈 하나에 대한 서비스가 하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하나를 어떤 언어, 그리고 어떤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각기 다른 언어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모놀리식 방식에서는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앱을 하나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을 각각 구성하는 하나의 앱이 되는 것이죠. 이 앱을 각각의 머신에 모두 배포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앱들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머신에 각각 배치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어떻게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애저에서는 컨테이너 올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웹앱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웹앱에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앱 서비스에도 컨테이너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서비스 패브릭. 서비스 패브릭은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 서버 컨테이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저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컨테이너화 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서비스 패브릭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쿠버네티스 서비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로 리눅스 컨테이너를 확장 및 오케스트레이션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컨테이너 인스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애저 클러스터 안에 이제 노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확장을 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트래픽이 많이 몰려서 버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통해서 버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인 확장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도커나 오픈시프트나 피버털이나 메소스피어 이런 파트너 솔루션을 애저상에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어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컨테이너도 담고요. 그래서 담게 되면 일단 하나의 호스트에 8개의 컨테이너 생성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독의 리포트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 호스트에 8개의 컨테이너 생성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겠죠. 같은 머신 안에서.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서비스 단위로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경을 하게 되면 몇천 회의 배포로 서비스 투입이 가능해지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독 리포트에 의하면 한 12배 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인티그레이션, 우리가 CI라고 얘기하는데 컨테이너 인티그레이션을 넘어서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을 데브옵스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 딜리버리를 46배 빠르게 가능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AKS를 가지고 개발부터 배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를 하나 예시를 든 건데요. 여기서는 애저 데브 스페이스를 가지고 애저 데브 클러스터를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 데브 스페이스를 데브 클러스터 안에다가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들을 이제 디버깅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헬름 차트를 구성을 하고 실제로 이제 소스 컨트롤에다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컨트롤이 파이프라인을 타서 파이프라인에서 오토 빌드가 돼서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제 올리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올라가 있는 AC라고 하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올라가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 프로덕션 클러스터 쪽에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KS 클러스터 안에는 프론트엔드하고 비즈니스 로직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티어는 별도로 이제 애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같은 것들로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저 모니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저 AKS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하나의 플로우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이 장표는 이제 애저 데브 스페이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덕션에 대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티그레이션, 여기서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이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사라는 사람이 개인 PC에 이제서 접근을 하는 거죠. 보통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 때 개발자가 로컬에서 개발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말고 이제 올린 형태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유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데브 스페이스라는 게 출범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리사라는 네임 스페이스를 가지고 여기에 데브 스페이스를 이네이블 시키면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들을 만들고 거기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스테이징 쪽에다가 배포를 할 수도 있고요. 시저라는 사람과 존이라는 사람도 각자 필요한 컨테이너들을 이제 만들고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연결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요. 리사라는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소스를 이제 소스 컨트롤에다가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제 이미지가 말아지는 형태가 되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스테이징 쪽에다가 배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영에도 배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표로는 제럭스 도큐쉐어 플렉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존 방식에서 어떻게 쿠버네티스로 넘겼는지, 어떻게 전환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존 방식에서는 버추얼 머신에 각각의 고객들에 대한 자바 머신과 포스트그레DB로 이루어져 있는 각각의 머신들을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백킹 시스템으로는 LDAP 그리고 SFTP, 프리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거를 애저로 넘겼을 때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일단 넘길 때 자바 소스에 대한 코드 수정은 하지 않고 컨테이너화 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이제 프록시를 역할을 하는 엔진엑스를 두었고요. 이 엔진엑스에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레츠 인크립트 SSL 인증서를 적용을 했고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헬름 차트를 생성해서 신규 고객 생성에 대해서 자동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VM 안에 포스트그레 각각의 고객마다의 DB를 저장을 했었는데 백킹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니까 신규 고객에 대한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 만들어지면 고객별로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DB를 생성해 주는 것이 24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그걸 한 10분 정도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모델의 이점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실행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고 배포하는지 있는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데이터 센터와는 달리 어플리케이션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위치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NCF, 아까 쿠버네티스를 출연했다고 하는 이 CNCF 재단에서 이런 트레일 맵을 만들었어요. 이 트레일 맵은 이제 추천하는 경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실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구성할 수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컨테이너화. 컨테이너화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는 가장 지금 유명한 게 도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도커라는 이름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통합. 우리가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스 코드를 컨테이너화하는, 자동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가 롤을 다 하고 롤아웃 될 때, 그리고 롤백을 할 때, 그리고 테스팅 할 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녹여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상에는 애저 데브옵스라는 게 있고요. GitHub에는 GitHub 액션즈라는 게 이제 아직은 프리뷰 단계이고 내년 초에 한 3월쯤에 이제 오픈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쉽게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대표적인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쿠버네티스도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요. 헬름 차트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제록스의 사례에서 보면 헬름 차트를 가지고 이제 배포를 굉장히 빨리 하게끔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헬름 차트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관제 및 분석.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에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뭐 플런티드 로깅에는 플런티드를 사용하고, 트레이싱에는 제거라는 걸 사용하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그 애저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관제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애저 데이터 익스플로러 ADX라고 하는 건데요. ADX를 통해서 분석을 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프록시, 디스커버리, 메쉬 이런 게 있는데요.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무엇이냐면 오토 스케일링에 따른 동적이 생성된 컨테이너를 연결하도록 IP와 포트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구성해야 되고, 서비스 메쉬.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얼마나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프록시에는 코어디네이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디스커버리는 코어디네이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헬스 체크하고 라우팅하고 로드 밸런싱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6번째로는 네트워킹 및 보안 정책인데요. 일단 그 애저 AD를 사용해서 AKS에서는 애저 AD를 사용해서 사용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파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들을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안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CNI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저에서는 간단하게 애저상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어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애저 AD 계정을 가지고 컨트롤 하거든요. 근데 AKS도 마찬가지로 애저 AD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DB와 스토리지. 그래서 분산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 이제 스케일링이 잘 지원되지 않는데요. 비테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MySQL을 스케일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D는 아까 이제 쿠버네티스의 저장소, KV 저장소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KV 저장소, 그리고 TIKV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산 DB와 스토리지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스트리밍과 메시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JSON REST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니 gRPC나 나츠라는 거를 좀 사용을 하는 걸 고려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티 런타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저상에는 ACR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런타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커 런타임 이런 게 있죠. 네. 여기에는 이제 컨테이너 D하고 크리오라는 솔루션도 이제 그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배포는 역시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배포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이 CNCF에서 만든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맵인데요. 이거는 아래 보시는 URL l.cncf.io라는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어떤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WS, 쿠버네티스, 그리고 GCP 이런 것들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스트리밍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디피니션, 그리고 CI/CD 여러 가지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솔루션들을 연결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콘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네모난 박스들이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 다 파악하지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한테 서비스에 한번 녹여볼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장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 넣었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사항들은 거의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모놀리식이 맞는지, 정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맞는지 이런 거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실 모놀리식으로 하는 거는 그 기술 스택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기술 스택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또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현재 모놀리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꼭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과 운영자들이 다 그것들을 원한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가게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IT 기획 쪽에서 우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도입하고 나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서비스가 하나의 프로덕트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규모의 이제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면 개발사들이 개발을 하고 납품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MSI 아키텍처를 프로젝트에 띄우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의 서비스 레이어를 기획부터 운영까지 진행하는 거를 실제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개발자한테 떠넘긴 다음에 인도받으면 그 다음에 운영하는, 실제로 이거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 주체는 결국에는 고객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 개념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발팀 따로, 운영팀 따로 이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실제 데브옵스 팀을 꾸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개발자도 운영자도 쿠버네티스를 몰라요.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서비스 팀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술 스택을 제한할 것인지, 기술 스택을 오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전에 장표에서 보여드렸듯이 기술 스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오픈하게 되면 일단 기술에 굉장히 열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다 도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후임자가 이걸 다 몰라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난감해지죠. 서비스는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술 스택을 완전히 오픈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좋으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것들이 적합할 것인지, 모놀리식 방식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적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저희 제니센 컴퍼니 클라우드 젠팀은 이 쿠버네티스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쿠버네티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I/CD 파이프라인까지 해서 저희가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입을 원하시는 고객사 분들은 저희와 함께 같이 아까 고민해야 봐야 할 점부터 같이 컨설턴트와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객분들에게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입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소개됐던 이벤트 내용은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다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